임진왜란 당시 조총은 조선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탕금대 전투에서 조선은 그동안 자랑하던 기병대와 최전방에서 여진적 토벌로 당대 최고의 용장이자 맹장이었던 신립이 조총 매복 사격 앞에서 그야말로 쓸려나가며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패주하게 되었으니까요. 16세기에 조총의 등장으로 시대는 냉병기에서 화기와 보병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었고, 이 흐름에 한 발 늦은 조선군은 왜군의 신무기인 조총의 쓰라린 맛을 보게 됩니다. 물론 조선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임진왜란 이후 조총을 미친듯이 생산해 조총은 조선군에게는 없어서 안 될 무기가 되었고, 외란 이후 조선군은 기병 중심에서 조총 부대 중심으로 군대를 완전히 재편하게 됩니다. 심지어 조선 후기에는 조총 수출국이 될 정도였죠. 이렇듯 등장만으로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항공기와 항공모함, 전차, 현재는 핵무기 정도가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수 있는 무기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게임 체인저라고 하며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띄워주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의 활약상이나 영상은 어찌나 많은지 미래에는 드론이 전장을 지배할 거라는 드론 만능주의까지 나오고 있죠. 과연 드론은 현대 전장의 게임 체인저이며 미래 전장은 드론이 지배하게 될까요? 드론은 무인 항공기를 통칭하는 말로 UAV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방공포병의 사격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군에 대량 보급된 것이 시초입니다. 중국의 핵개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해 라이팅 버그를 투입하면서 드론 정찰 시대를 열었죠. 2001년이 되자 정찰 드론인 RQ-1 프레데터에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MQ-1 프레데터로 성공적인 탈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론은 테러와의 전쟁의 핵심 병기이자 인간 사냥을 하기 위한 헌터킬러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의 와이파이로 조정 가능한 쿼드콥터 방식의 드론을 출시하였고, 2013년부터 중국의 DJI가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팬텀을 출시해 사진과 영상 촬영의 붐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인 민간 상업용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상업용 드론 시장의 성장은 드론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저가는 100만원 이하까지 낮아진 가격은 진입 장벽이 사라져 누구든지 드론을 공격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마스가 가삼 로켓으로 아이언돔의 방어력을 넘어서는 집중적인 로켓 포화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방어체계에 과부하를 걸리게 만든 것에만 주목하지만, 하마스의 진짜 공격의 선봉은 드론이었습니다. 하마스는 대대적인 로켓 발사 외에 자체 제작한 자폭 드론인 주아리 35대를 사용했습니다. 이 드론으로 감시 카메라, 통신망 등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통제시설 전반에 손상을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경계체계에 먹통과 혼란을 일으켰죠. 현재 드론은 상업용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기성 제품과 부품 확보가 모두 용이하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여 획득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굳이 $3,000 이상의 미국제 MQ-9이나 $500의 튀르키예제 바이락타르 TB2와 같은 대형 공격용 드론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소형 드론은 살상과 파괴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줍니다. 예를 들어 155mm 곡사포탄의 평균 가격이 $5,000인데 수류탄 2발을 장착할 수 있는 매빅3 신형은 $3,000, 구형은 $1,800면 구입이 가능하죠. 작년 우크라이나 총리는 매빅 생산량의 60%를 우크라이나가 구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우전에서 드론의 활약으로 소위 드론 전쟁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현재 드론이 주도하는 군사적 격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견해가 대두되었습니다. 마치 과거 조선군의 조총과 같이 군제 혁신을 일으킬 정도로 전략적 본질을 바꿀 만큼 획기적인 무기체계라는 의미죠. 드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값싸면 100만원 이하로도 구매할 수 있고 군용으로도 소형 드론의 경우 매우 저렴해 대량 생산하기 쉽습니다. 둘째, 무인기이며 명중률도 뛰어납니다. 드론은 무인기입니다. 격추당하더라도 사람이 죽지 않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병사 한 명이라도 아쉬운 전장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거기에 원격 조정이 가능하기에 명중률은 유도미사일 못지않게 높습니다. 셋째, 레이더에 탐지되기 힘듭니다.
드론의 크기는 새와 비슷하기에 레이더에 잘 탐지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0.001m² 정도로 스텔스기 수준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지고 있죠.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는 데에 반해 드론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스텔스기 수준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져 은밀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장점을 종합해보면 레이더의 탐지도 힘든 녀석이 유도미사일 수준의 명중률을 가지고 있는데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 양도 많다는 뜻입니다. 전과 또한 상당합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국경 분쟁이나 러우전에서 드론으로 박격포를 투하해 진지에 숨어있는 적을 사살하고 자폭 드론으로 전차를 파괴하거나 공항에 주기해 놓은 항공기를 파괴하는 등 이미 전장에서 드론의 실용성은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은 드론 전쟁이라고 말하며 미래 전장은 드론이 지배하며 게임 체인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동안 드론의 활약상으로 인해 전투 수행 방식이나 전쟁 양상에 일정 변화가 있어 왔지만 드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드론의 전과가 너무 부풀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일어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바익타르 TB2를 비롯한 드론으로 전차와 방공자산을 무력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러우전에서도 드론의 활약으로 마치 드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신화처럼 말이죠. 물론 드론은 현대전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무기이지만 드론이 전쟁을 주도할 것이라는 가설은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은 애당초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에 3배 가까운 예산을 쓸 정도로 군사력에서 차이가 많이 났고 아르메니아는 군 현대화에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러우전도 마찬가지로 개전 당시에 우크라이나 공군이 전술기 120대 중 40대만이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고 33개의 방공포병대대는 18개 대대만이 완전히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사실 러우전에서 드론보다는 포병이 대단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사상자의 80%가 포격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될 정도이며 전쟁 초기 국면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개전 한 달 반 동안 우크라이나의 포병 화력이 러시아와 거의 대등했던 것이 키이우 전투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러우전 전선이 고착화된 원인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공군의 지원과 안정적인 미사일 및 포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자폭 드론을 100만 개 이상 생산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포병이나 공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한다는 거죠. 즉, 포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드론을 사용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라고 말한 스탈린 원수의 말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전장이 러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의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드론의 결정적인 단점은 페이로드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한 R-18 옥토콥터 드론은 총 중량 17kg에 투하할 수 있는 폭탄이 최대 5kg으로 제한적입니다. 이 정도 폭탄이면 암살이나 보병 간의 전투에서는 유용하겠지만 전쟁이라는 게 사단 혹은 군단 단위로 벌어진 이상 러시아 군에게 전장 변화에 유효한 타격을 주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드론으로 공격에 성공했다고 해도 155mm 자주포의 지속 화력과 비교하면 애들 장난 수준이고 1000파운드 혹은 2000파운드 이상 되는 폭탄을 투하하는 전폭기와 비교하면 타격 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크기를 키워 엔진 출력을 높이고 페이로드를 키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크기가 작아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다 라는 드론의 최대 장점을 포기해야 됩니다. 또한 날씨의 영향도 엄청납니다. 드론을 사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소형 드론의 경우 바람이 많이 불면 촬영 중에 엄청나게 흔들려 불안정한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날씨가 안 좋으면 촬영을 하지 않거나 더 무겁고 비싼 드론을 사게 되죠. 물론 장점을 희생하더라도 가격이 값싸고 사람이 희생되지 않으니 돈을 좀 더 써서 더 큰 엔진을 장착하고 정확한 타격을 위해 적외선 장비나 레이더를 장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쯤 되면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나 MQ9 리퍼 정도로
각각 500만 달러와 2,800만 달러로 이 정도로 가격이 나가는 드론은 비싸기에 대량 생산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집니다. 또한 전장에서 일회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사실상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가격이면서 심지어 효과는 미사일보다 훨씬 떨어지지요. 거기에 야전 방공망을 뚫기도 어렵습니다. 드론을 상대하기 위한 야전 방공망이라고 하면 자주 대공포가 있는데, 자주 대공포라는 물건 자체가 근접 비행하는 항공기나 헬기를 격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끽해봐야 시속 300km를 넘지 못하는 드론 정도는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이는 TB2나 MQ-9 리퍼 같은 드론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드론은 전자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드론은 GPS를 이용하여 비행합니다. 민간용 GPS는 쉽게 해킹되며 보안에 취약합니다. 암호화된 군사용 GPS 역시 제밍이나 스푸핑으로 대응이 가능하죠. 이 때문에 소형 드론의 마지막 해결책인 군집 드론도 쉽게 무력화됩니다. 대량의 드론을 한 번에 움직이게 하는 군집 드론 기술의 핵심에는 GPS가 있는데, 이 GPS를 무력화시켜버리기 때문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점을 AI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의 전자전 장비나 야전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포병 화력이나 공군의 제공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드론만 투입한다면 드론은 표적기 그 이상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죠. 여기서 드론은 게임 체인저다 라는 말은 틀리게 됩니다. 만약 드론이 진짜로 게임 체인저라면 고착화된 전장에서 문제 해결사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군과 포병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드론은 전장에서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하는 존재이죠. 결국 드론은 게임 체인저가 아니며 여전히 현대 전장에서는 제공권을 확보하고 전선을 돌파하는 전차와 보병들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포병 화력이 있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역할은 아직까지는 임무 수행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보좌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이 마치 전쟁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이건 사실 드론을 심리전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단합하고 적대국 국민 내부를 동요시켜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드론으로 촬영된 실시간 영상 정보는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로 전차나 장갑차를 격파하는 장면에 중점을 둔 편집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고작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로 몇십억짜리 장갑차나 전차를 파괴하는 것이니, 대중들은 우리 군이 고작 몇십만원짜리 무기로 몇십억짜리 전차를 무력화시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기를 복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는 전쟁에서 전차는 쓸모없고 드론이 다른 무기체계보다 우세하다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될 겁니다. 이 지점에서 대중의 인식과 전술기와 공격형 헬기, 포병 지원 아래 보병과 전차가 근접전을 펼치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실제 전장 사이에 괴리가 일어나죠. 언론의 선정적인 접근은 전투 효과에 대한 대중의 왜곡된 시각을 강조하는 데 일조합니다. 2023년 3월까지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군이 파괴한 우크라이나 드론은 약 3,200대라고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드론 중 90%에 해당하는 양으로 거의 전멸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자전 시스템, 안티드론 전자총, 드론 탐지 시스템 개발 등으로 1년도 더 지난 지금은 초창기에 성공적으로 활용된 튀르키예 바이락타르 드론도 러시아 방공망에 차단되어 점차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그렇다면 드론은 의미가 없냐라고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형 드론을 소모성 장비로 생각하고 대량 생산하면 100만원 이하로 저렴하며 분대 단위에서 정찰 및 공격은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드론이 게임 체인저이고 앞으로는 무인기의 시대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거지, 드론은 새로운 전투 장비이며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에는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기 때문이죠. 임진왜란 이후 선조는 조총 때문에 우리가 왜군에게 당했다 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사실 조총은 임진왜란 당시 게임 체인저가 아니었습니다. 한 발 쏜 뒤 재장전 시간이 길어 그 사이 기병이 접근하기라도 하면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조총수들은 기병의 말발굽에 쓸려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군은 임진왜란 이후 조총수 양성과 함께 창건군을 육성해 조총수가 장전하는 시간을 벌어주거나 방패막 역할을 했습니다. 드론은 21세기 조총수와 같습니다. 드론만으로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병과들과 유기적인 시너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드론은 게임 체인저가 아니며 만능이 아닙니다.
다른 무기와 마찬가지로 상호 보완적인 무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만능론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전차 만능론, 항공모함 만능론, 미사일 만능론 등등이지요. 그중 미사일 만능주의의 결과 미국은 전투기 기관포까지 떼어버려 베트남전에서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만 존재할 뿐 만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